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정윤입니다. 질문 3개 드리겠는데요. 외환시장에서 단기적인 수급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국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이 있다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고요. 최근 수출이랑 투자 모두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단기 성장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나 기대가 약해지면서 시장 금리가 오르고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금리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올리면은 해외 나가던 투자자들 다 돌아오고 우리나라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과거의 퍼포먼스가 나빴는데 그걸 개선해서 다 올리면 국내 투자할 거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 안 하는, 왜 해외 투자자를 탓하느냐, 이렇게 국내를 다 개선하면 좋지라는 얘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그렇게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을 올리는 노력은 해외 투자를 안 나가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도, 지금 저출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성장률이 0%대로 가면 우리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또 저희들도 뭘 하고 있냐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만 보면 저희가 그동안 20몇 편의 구조조정 페이퍼 쓴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조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며칠 전에 발표된 정부 종합계획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성장을 다변화하고 하는 거고, 그런 노력은 각 부처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이라는 거가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장기 성장률을 올리면 이 문제가 해결돼.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구조 개선을 확 해서 확 바뀌면 이렇게 돼. 라고 말을 하기는 쉬워도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어떤 게 구조 개혁이 좋은지 다 성향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때까지 못하고 천천히 해온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그 말씀하신 가운데는 왜 저도 제가 감정적으로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저 기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외환당국이 단기 막 수급 요인에만 신경을 쓰고 장기적 이런 요인을 근본을 놓치고 있다. 근본 원인과 결과를 놓치고 있다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는, 저 같은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환율 문제가 생길 때 나와서 체력을 단단히 하고 장기 구조조정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만 하고 나가는 그런 중앙은행 총재나 부총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 해외로 나가는 게 많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않냐,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같이 하는 거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정책 담당자가 단기 대책에 많이 얘기하고, 뭐 지금 얘기한 대로 국내 시장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고, 다음에 환해제한 상품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단기적인 대책을 하는 거는 장기 대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기 대책과 함께 단기 대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 담당자의 임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지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조선, 방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가 다른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더 어려워서 아까 K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 업종에 따라서 음량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잠재 성장률을 얼마 올릴 거냐, 그거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계속돼야 되는지 이런 걸 봐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가정을 해서 참 쉬운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또 1, 2년은 성장이 됐다가 수요가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새로운 경쟁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 팀들한테 제가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특정 산업이 잠재 성장률에 막 어떻게 미칠지는 특정한 숫자를 만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대답은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지금 요새 다시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부동산을 잡을 거냐. 우선 지금 금리 문제는 금리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작년 10월, 11월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올랐는데 저는 그 올라간 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작년 10월, 11월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금리가 계속해서 더 내려갈 거다. 2번, 3번 이상 더 내려갈 거고 금리가 저희가 계속 아니라고 시그널을 좀 줘도 금리 인하가 내려갈 거라는데 한쪽으로 너무나 많은 베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환율도 좀 올라가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 가격도 너무 커서 작년 11월에 제가 금통이 있기 2주 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코렉션하고 경고를 주고 11월 때 좀 더 강하게 이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 11월에 제가 외부에서 인터뷰할 때 좀 전환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하가 계속될 거는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굉장히 많은 뱃을 금리 인하할 것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중앙은행 총재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한쪽으로 그 금리 인하 기대가 쏠려서 그렇게 됐고 그럴 경우에 제가 욕을 좀 먹더라도 일정의 조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에서 그 말을 드렸고 그 결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은행 입장에 있을 때 한쪽으로 너무 쏠림이 있을 때는 그런 것에서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는 경고를 안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줬고 그 결과 그 뒤로 금리가 올랐고 11월 통방 때 저희들이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을 뺐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대가 많이 사라져서 현재의 금리 수준은 더 이상 이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는 이제 사라지고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이제 돼서 좀 정상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보다는 저는 너무 내려갔던 것이 정상화됐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 손해 보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통화 정책은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하는 통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그럼 금리를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가 잡힐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부동산 경기는 금리라든지 공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감으로써 더 부동산 경기를 막 더 활성화시키는 데는 제약 조건으로는 작용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